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재원입니다. 올해로 71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25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집에서 아내 복순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창피하거든요.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불과 7년 전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는 충북 청주 외곽에 감나무 20그루가 서 있는 밭 700평짜리 농지와 그 옆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윤씨 땅이라고 불러주던 그 땅 말입니다. 그 땅을 팔면 당시 시세로 2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집까지 합하면 3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죠. 동네에서 그리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62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그 돈으로 이달도 임대료 내고 두 사람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3억 원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7년 만에 이 지경이 됐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아들 집 가까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자식 곁에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고향 땅을 다 팔고 도시로 올라온 한 노인의 뼈아픈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향을 떠나 자식 곁으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셨거나 지금 그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눈물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1954년생입니다. 충북 청주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2살에 복순이와 결혼했고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쌀 농사를 번갈아 가며 짓고 틈틈이 소 2마리를 길렀습니다. 힘들었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어 주었고 우리 부부는 그 땅 위에서 2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명수는 서울에 나가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해 경기도 하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아들 민수는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다 결혼해 계양구에서 살고 있고 딸 정아는 서울 노원구에 시집을 갔습니다. 세 자식이 다 수도권에 있으니 저와 아내는 매번 명절 때마다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설 명절에 큰아들 집을 들렀다가 작은아들 집에 가고 추석에는 딸 집에 들르고 그 이동만 해도 힘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차역까지 가는 길도 고되고 서울 지하철 갈아타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 1시간을 허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우리 그냥 서울 올라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50이 넘어서부터 무릎이 안 좋아진 저는 이제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에 밭을 갈 때면 무릎이 퉁퉁 붓고 가을 수확철이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습니다. 고추를 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 이틀 동안 누워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농사는 한계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굴렸습니다. 저 땅을 팔면 2억 5천만 원은 된다. 집까지 합하면 3억이다. 그 돈 들고 서울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면 어떨까? 자식들 가까운 데서 살면서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아프면 큰 병원도 가까운 데 있고 그게 행복한 노년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큰아들 명수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낸 날이 생각납니다. 설 명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올라올까 싶다. 그 말에 명수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더군요. 아버지, 그거 진짜요? 저도 항상 그랬으면 했는데 고향에서 두 분이 외로이 계신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저와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자식이 환영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딸 정아도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아는 엄마가 가까이 오면 손주들 봐주실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환영한다는 것이 곧 책임져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이 함께 산다는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복년 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고향 마을 땅과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가서 내놓으니 3개월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밭 700평에 집까지 합쳐서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사인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땅은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땅만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걸 팔아버린다는 게 왜 그리 허전한지 말로 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 곁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다. 땅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쌌습니다. 50년 살았던 집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안 쓰는 농기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내가 30년 동안 모아온 그릇들은 포장해서 이삿짐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20그루를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선 그 마당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상경하기 전 저와 아내는 큰아들 명수와 상의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 근처에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쪽 24평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땅 팔아받은 2억 8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면 딱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보니 형편이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더 비쌌고 그나마도 2층 이하 저층이거나 구조가 좋지 않은 집들이었습니다. 명수가 이 근방은 요즘 많이 올랐다면서 조금 더 보태면 좋은 층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3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명수가 차이 나는 7천만 원은 자기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는다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힘들겠냐 싶었고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와 아내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받으려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부모 명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그 7천만 원 대출이 저희 부부 명의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하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온 첫날 저는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삿짐 정리를 하다 말고 와서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하며 생각에 잠기더군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명수 가족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뛰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청주에 있을 때는 명절에나 보던 얼굴들을 매주 볼 수 있다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고향 떠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애가 오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에도 연락이 없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애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아버지, 이번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이 쌓이다 보니 우리 부부가 이 아파트에서 이틀씩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아침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고 밭에 나가면 옆집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생활비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 또 50만 원이 모자라네. 이삿짐 와서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통장 내역을 보며 한 말입니다. 청주에 살 때는 농사지어 먹는 것도 많이 해결됐고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고 감도 따 먹으면서 살았으니 부식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오고 나니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상추 한 봉지에 2,000원, 오이 한 개에 1,500원. 예전엔 그냥 밭에서 따먹던 것들이 모두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청주 집에서는 한 달에 3만 원이 채 안 된다는데 이곳은 2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니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교통비가 문제였습니다. 청주에서는 어디든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다녔는데 여기선 버스비, 지하철비를 써야 하고 아들 집에 가려 해도 버스 환승에 전철까지 타야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청주에서 한 달에 쓰던 돈의 2배 이상이 이곳 수도권에서는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 62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청주집 팔고 남긴 3천만 원에서 조금씩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사 온 지 5달 만에 아내 복순이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급히 완환라인을 불러 응급실에 갔고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후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고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늘어난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로 그 해에만 4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남겨두었던 3천만 원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아들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대출 이자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혹시 아버지가 2달만 먼저 내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7천만 원 대출. 아들이 갚는다고 했는데 이자마저 우리 보고 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20만 원 남짓 된다고 했습니다. 2달 만이라고 했으니 참아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2달이 넘어도 명수에게서 이자를 다시 내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이번 달도 상황이 좀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우리가 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7천만 원의 이자, 한 달에 20만 원. 그게 우리 부부의 생활비에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겨두었던 3천만 원에서 뽑아 쓰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 3천만 원은 1천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식 가까이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더니 자식은 멀어지고 돈만 빠져나가는 그 기막힌 현실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경로당에 나가서 보니 저처럼 고향 팔고 올라온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진다고. 자식 곁에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이사 온 지 2번째 해 여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은 돈이 이제 1천만 원대 뿐이라는 걸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뜸을 들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추가 대출이 될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환영한다고 올라왔더니 이제는 그 집을 담보로 아들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민수가 연락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이후로 심장이 약해진 것 같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숨기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민수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민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한참을 답답해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없다는 말을 해야 하는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인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3번째 해에는 딸 정아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이 학원을 이번에 큰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이 더 드는데요. 어머니가 매달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봤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아가 손주 학원비를 우리한테 달라는 건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없다고 해. 정아한테 없다고 해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없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한테 없다고 하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못난 아버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거절하는 동안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느새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점점 연락이 줄었고 민수는 몇 달에 한 번 오다가 나중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그렇게 들락날락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명절에나 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청주에 있을 때도 명절에만 왔는데 그러면 뭐하러 올라온 건가 싶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건 이사 온 지 4번째 해 봄이었습니다. 그해 봄,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억 2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어느새 5억이 넘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가 아버지, 이 집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차익이 나는데 팔고 좀 더 큰 데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딜 또 이사 가나 싶었죠. 그런데 명수가 계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한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고 지금 있는 집을 팔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데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협조해 주시면 제가 투자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의 뜻이 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아들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그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수와는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명수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고는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 곁에 산다고 해서 자식이 더 자주 보살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요청이 쉬워지고 그 요청을 거절할 때 관계가 더 빨리 멀어지기도 합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명절에 와서 반가워하던 자식이 가까이 있으면 기대가 생기고 실망이 생깁니다. 그건 자식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에게 기대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5번째 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억 2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8천만 원을 부른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 명수 대출 7천만 원의 이자는 계속 우리가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62만 원으로 이자 20만 원 내고 관리비 20만 원 내고 나면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돈이 20만 원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값이 이번 달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아내가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 돈조차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명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수야, 어머니 약값이 이번 달에 없다.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 며칠 있다가 명수에게서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청주에서 그 땅과 집을 팔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약값을 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고향에 있는 집과 땅이 노후의 진짜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주에 땅이 있을 때 저는 적어도 먹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텃밭에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감도 따먹었습니다. 집은 오래됐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관리비도 없고 대출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고 경로당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초라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제가 평생 일궈온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걸 다 팔고 올라와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요? 아들 가까이 산다는 것? 그런데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좋은 병원 가까이 산다는 것? 그런데 그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졌습니다. 자식, 손주 얼굴 자주 본다는 것. 그런데 자식들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도시에 올라온다고 해서 노후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모든 것에 돈이 들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두 노인이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6번째 해, 봄. 결국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생활비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 2달 만에 2억 7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샀는데 5천만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거기에
명수 명의로 들어간 7천만 원 대출을 갚아야 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 중개비까지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에서 땅과 집을 팔고 받은 2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 비용에, 생활비에, 병원비에, 대출 이자에, 아파트 차손까지 6년 사이에 돈이 그렇게 없어진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이 나이에 임대 아파트라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몇 달 만에 남양주 쪽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으며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사 온 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청주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사실 무섭긴 했어. 그런데 당신이 올라가자고 해서 따라왔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건 저였습니다. 청주에서 고향을 버리자고 한 건 저였고, 자식들 가까이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은 것도 저였습니다. 아내는 그냥 남편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제 결정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임대 아파트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명수가 한 번 왔습니다. 집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명수의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도 명수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올라오겠다고 한 건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국민연금 62만 원, 임대료 19만 원 내고 약값 내면 손에 주는 게 30만 원 남짓입니다. 은행에 남긴 돈에서 이자가 조금 나오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고향의 논밭을 팔고 서울 근처로 올라왔다가 결국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요. 처음엔 자식 곁에 오려고 했는데 자식과 오히려 멀어졌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향에 있었으면 옆집 어르신하고 밭에 나가 일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같이 밥도 먹을 텐데. 여기 와서 무슨 사람을 사귀냐고. 아파트엔 나만 노인이야. 그 말이 저도 그렇다 싶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비슷한 또래였고 서로 챙겨주며 살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고 마을 일도 같이 하며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노인이라고는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고립감이 고향에 있을 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수백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도 모르는 섬에 혼자 있는 기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임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청주 고향집을 떠올립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가 생각납니다. 봄에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에 주황빛 열매가 달리던 그 감나무를요. 그 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고 저녁마다 아내와 앉아서 밥을 먹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향의 집과 땅은 단순히 부동산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이고 사회적 관계망이고 적은 돈으로도 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팔고 도시로 올라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식 곁에 산다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반겨준다고 해서 그게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식 가족도 자기들의 일정과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자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명수를 사랑하고 민수와 정아를 사랑합니다. 그 자식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시하지 않은 것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올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식이 환영한다는 것은 감정이고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고향에 있는 집과 땅이 적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팔고 도시에 올라와서 돈을 빠르게 소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안정된 노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 곁에 살고 싶다면 재산을 팔지 말고 도시의 월세로 작게 살아보는 것을 먼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살아보고 정말로 잘 맞는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곁에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명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수도 자기 형편이 빠듯하다는 걸 아니까 부모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아들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압니다. 다만 저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71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남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을 못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와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가끔 동네 공원에 나가 걷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이 지금 우리 부부의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고향에 땅이나 집이 있으신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올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 판 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난 고향의 뿌리는 다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든 것을 팔아서 올라오는 것이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해 주십시오. 고향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주택연금을 받으며 사는 방법도 있고 농지를 유지하면서 임대 수입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향의 집과 땅을 지키면서 자식이 있는 도시를 가끔 방문하는 것이 모든 것을 팔고 올라와서
자식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감나무 20그루가 서 있던 그 마당.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을 지켰어야 했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이고,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비슷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 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 곁에 살기 위해 노후 기반을 다 팔아버리면 결국 그 자식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내가 든든해야 자식도 웃으며 볼 수 있고, 내가 안정되어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고향이라는 뿌리는 쉽게 뽑지 마십시오. 그 뿌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보다 훨씬 든든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달에 부부 합산 연금이 4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어떤 노후가 그려지시나요? 매일 아침 우아하게 브런치를 먹고 1년에 두어 번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삶을 상상하시나요? 아마 대한민국 은퇴자 10명 중 9명은 그 정도면 신선 노름이지라며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영화의 추위가 몰아치는 밤 9시 반, 저는 지금 동네 편의점의 냉장 쇼케이스 앞에서 1,6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2+1 행사를 하는 컵라면까지 합치면 오늘 제녁값은 6,000원을 넘지 않겠죠. 여보, 그냥 그거 사와. 내일 아침까지 때우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도 이제는 예전에 그 카랑카랑했던 교사 시절 톤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넘게 나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상급 부의사관으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성실하게 봉직했죠. 그 대가로 국가가 우리 부부에게 약속한 연금은 매달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늦은 밤 남들 눈을 피해 편의점 마감 할인 상품을 뒤지고 있는 걸까요? 연금 400만 원을 받는 저희가 왜 한 달에 진짜 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되는 처지가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끝이다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연금 많이 나오니까 자식들한테 좀 더 퍼줘도 되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달콤한 환상이 어떻게 독이 되어 제목을 죄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무원 부부의 고품격 빈곤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를 거지같이 살게 만든 건 결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완장처럼 차고 있던 그 명예와 체면,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가 우리를 이 차가운 편의점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비극의 끝에서 저희 부부는 다시 품격 있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강남 아파트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굶주린 채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남부러울 것 없던 공무원 부부가 왜 연금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안전하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화려한 숫자 뒤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당신의 노후를 구할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퇴임식 날 제 손에 들린 정년퇴직 기념패는 유난히 묵직했습니다.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드디어 그 지겨운 서류 뭉치와 회의실에서 해방된다는 해방감이 교차했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최 국장님, 이제 부인까지 합치면 연금만 400만 원이라면서요? 진정한 인생 승리자십니다. 이제 세계 일주나 다니시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계산기를 수백 번은 두드려 봤거든요. 제 공무원 연금 250만 원에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아내의 연금 180만 원. 세금 대고대도 한 달에 400만 원은 조치 통장에 찍힐 텐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 노후라고 확신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녁 아내와 저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뷔페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품있게 늙어가자. 아내의 손을 잡고 건배를 제의하며 저는 제가 아주 특별한 노후의 성안으로 입장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날에 거지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고위직으로 퇴직한 제가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그 황금빛 조명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딱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는 제 생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힌 건 제가 평생 지켜온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 한복판의 45평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국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디 변두리로 이사를 가 사람들도 다 눈이 있는데 아내의 이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와 각종 세금은 연금 400만 원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밧줄이 되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가 50만 원, 여기에 30년 넘게 쌓아온 인맥들이 쏟아내는 경조사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위직 출신이라 체면상 5만 원 봉투는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결혼한다면 20만 원, 부모님 상사라면 30만 원, 한 달에 경조사 서너 번만 겹쳐도 연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봉투야. 이거 어떻대? 식탁에 쌓이는 청첩장을 보며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 살면서 가졌던 그 엘리트 의식이 정작 시장 물가는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면 옷을 사지 못하고 동네 시장보다는 비싼 유기농 마트를 고집하던 생활습관 연금 4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돈은 우리가 세운 품격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매달 허덕였습니다. 6시 16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체면의 감옥이 너무 비쌌던 겁니다. 막상 첫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분명 계산상으로는 400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숫자는 제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랐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어 나갔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니 우리는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칼같이 탈락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건강보험료로 40만 원을 또 떼어가? 건강보험 공단 고지서를 들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연금이 400만 원이라는 이유로 국가는 제 돈을 공적소득으로 간주해 가장 높은 구간의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연금 400만 원 중 세금과 건보료로만 100만 원 가까이 뜯기고 나니 실제 우리 손에 주어지는 돈은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완장은 퇴직과 동시에 반납하지만 그 완장을 차고 살던 버릇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30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품위 유지비를 쓰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하려니 우리 부부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척했던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던 그날 저는 평생 입지도 않던 후줄근한 잠바를 걸치고 처음으로 편의점 도시락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연금 400만 원 받는 전직 국장이 5천 원짜리 도시락 앞에서 벌벌 떠는 진짜 거지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는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황금연금을 받고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라는 변수가 우리 부부의 남은 연금마저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퇴직 후 첫 번째로 연금이 입금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침 9시 반 스마트폰 알림이 경쾌하게 울렸죠. 공무원 연금 공단 입금 245만 원. 잠시 후 아내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떴습니다. 교직원 연금 입금 182만 원. 두 금액을 합친니 427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다니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정도면 우리 인생 정말 잘 살았다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딱 반나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국가가 한 손으로 준 돈을 다른 손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시 빼앗아 가는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연금 소득세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내던 세금과는 차원이 다른 기분이었죠. 우리가 30년 넘게 몸담았던 그 공무원 사회의 체면이라는 괴물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헐갑에 팔아치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아파트 정리하고 좀 조용한 외곽으로 나가는 건 어때? 둘이 사는데 45평은 너무 넓기도 하고 관리이며 세금이 너무 무거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깎던 과일을 식탁에 탁 내려 놓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공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버텼는데? 당신 국장까지 지내고 나도 평생 애들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와서 경기도 변두리로 이사가면 동창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 며느리는 또 어떻고 시부모가 망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체면, 그놈의 품격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그 비참한 기분을요. 강남 한복판 단지 입구에 박힌 그 유명 브랜드 로고가 마치 우리 부부의 인격이라도 되는 양,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문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400만 원의 연금은이 화려한 감옥의 유지비로 쓰기에도 벅찼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집이라는 괴물에게 매달 제살점을 떼어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서울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깃을 걸어 가는 게 아니라 자존심의 절벽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려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 부부는 그 높은 곳에서 찰람을 맞으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에 살면 우아하게 커피만 마실 것 같나요?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넉넉해서 관리비 50만 원, 60만 원 나가는 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그 숫자가 제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62만 원이나 나왔어. 겨울이라 난방비가 좀 들었다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아내가 내미는 고지서에는 제 연금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1년치로 나누어 계산해보면
우리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오로지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국가와 관리 사무소에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동네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녔고 전직 교사들과의 모임에서는 1인당 3만 원짜리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우리가 무슨 기초 수급자도 아니고 아내의 이 말은 우리 부부의 현실을 가리는 거대한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커튼 뒤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해지고 구멍난 상태였죠. 연금 400만 원 중 세금과 건보료로 100만 원이 나가고 집 유지비로 10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200만 원 중 지난장에서 말씀드린 자식 지원금 1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단돈 100만 원,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기름과 통신비까지 빼고 나면 진짜 우리 부부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하루에 2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45평 강남 아파트 거실에 앉아 우리는 1,5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래도 우리는 강남 사람이야라는 허망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집의 크기가 내 자존심의 크기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집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요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입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 모임. 다들 예전 직급이 국장이고 과장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입고 낡은 구두를 광나게 닦았습니다. 이 과장 이번에 손주 녀석이 영어 유치원 들어갔다며 축하 의미로 오늘 점심은 자네가 쏘는 거지. 선배의 농담 섞인 압박에 저는 애써 웃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5만 원, 그날 점심값으로 나간 돈은 우리 부부의 일주일치 식비였습니다. 결제를 하는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선배님. 제가 써야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텅 빈 지갑을 보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오늘 고기 좀 사왔어 라고 물을 텐데 저는 아내에게 줄 고기 대신 선배들의 배를 불리는데 연금을 써버린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나 요새 좀 힘들다. 각자 계산하자는 말이 왜 그렇게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는지. 그건 제가 평생 차고 있던 공무원 완장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장은 이미 반납했는데 제 영혼에는 그 완장의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서 자꾸만 저를 부자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을 때 그가 들고 있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보며 저는 제 손에 든 검정 비닐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에는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 2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은 결국 우리를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은퇴 공무원 부부에게 다가온 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부유해 보이고 싶은 욕망을 이용하려는 검은 손길이 조용히 우리 집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거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마음 편히 칼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주변 시선 때문에 혹은 자식들 볼 면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정비를 감당하며 하루하루 말아가고 계신 분 말입니다. 그 품격 유지비가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장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쯤 인정하실 건가요? 제가 이 비참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시도했던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치명적인 투자 실패와 그 배후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 돈이 더 필요했던 저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연금 400만 원을 받으면서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비참한 생활이 1년째 이어지자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자식에게는 퍼져야 하고 강남 아파트 체면은 지켜야 하는데 나가는 돈은 끝이 없었죠. 그때 제 메마른 논바닥 같은 일상에 달콤한 빗물 같은 제안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퇴직한 지 2년 된 선배 국장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최 국장 자네 언제까지 그 쥐꼬리만한 연금에 목매고 살 건가? 내 지인이 신도시 상가부지를 잡았는데 이거 딱 1억 원만 태우면 월 150만 원은 확정 수익이야.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선배였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공무원 사회는 퇴직하고도 서로 챙겨주는구나라며 감동까지 했죠.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퇴직 공무원이라더군요. 평생 서류만 보고 살았지. 진짜 시장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니까요. 여보, 이거 하면 우리 연금 4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강남 아파트 당당하게 유지하면서 아들 녀석 학원비도 넉넉히 줄 수 있어.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월 150만 원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퇴직금 중 남겨두었던 비상금 1억 원의 아파트 담보로 받은 추가 대출금까지 합쳐 그 노다지라는 신도시 상가의 겁도 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분양 사무소 직원은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며 장밋빛 미래를 읊어댔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예정지고 바로 앞에 대단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아내가 식탁 위에 낡은 가계부 한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넘게 가계부를 써온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오늘따라 유난히 굵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난달에 연금 430만 원 들어왔어. 근데 이 가계부 좀 봐, 우리 손에 남은 게 얼마인지. 아내가 가르친 숫자들 사이에는 빨간색 펜으로 빗금이 쳐져 있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95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종부세 할부금 80만 원, 상가대출이자 120만 원, 우리 부부의 최소한의 통신비와 보험료 45만 원. 이미 여기서 34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아들 내 손주 학원비 50만 원을 보내고 나니 우리 부부가 한 달간 먹고 자는데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연금 400만 원을 받는 부자가 아니라 400만 원이라는 돈을 수거해서 국가와 은행 자식에게 배달해주는 무료 배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굴레를 3년 동안이나 버티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우리 부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늪으로 끌고 들어왔을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의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후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서류 때문에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던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장부를 한참 보더니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 국장님, 국장님을 거지로 만든 건 돈이 아니라 국장님이 아직도 차고 계신 그 공무원 완장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완장은 실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국가가 월급을 책임져주고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져서 돈의 흐름을 설계할 줄 모르는 아니라 진짜 문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강남 45평 아파트에 매달 80만 원의 세금과 유지비를 쏟아붓는 것. 자식에게 아버지는 연금 나오니까 괜찮다며 무리하게 지원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생각과 달랐어요. 연금 400만 원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마약이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정체는 바로 최면이라는 이름의 과시욕과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우리 부부를 거지로 만든 건 연금액이 아니라 돈을 묶어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덩어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는 덩어리, 상가라는 덩어리.
하지만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그 덩어리가 아니라 매달 내 입으로 들어갈 값을 확보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세금 설계도 하지 않고 건보료 산정 방식도 공부하지 않은 채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었던 그 순진한 공무원 마인드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서울고위 공무원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고들 하죠. 산이 아니라 자존심의 절벽으로요. 그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매달 400만 원을 손에 쥐고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해결책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3급 부의사관장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부부가 더 이상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완장 이제 그만 벗자.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변들이러 나가자고 아파트 판 돈으로 대출금과 상가 손실을 모두 메우고 남은 돈은 연금형 자산으로 돌려서 국가가 주는 연금 말고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돈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건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3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풍격이라는 이름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집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비록 소박한 나물 반찬뿐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달고 맛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로 결심하자 그토록 당당하게 손을 내밀던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지원 못 해줍니다.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겠어요. 이 선언을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쁜 부모가 될 용기를 내자 비로소의 노후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비참함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완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장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쯤 인정하시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결정을 조금만 더 늦췄더라면 우리는 아마 상가 경매 고지서를 들고 길거리로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연금 400만 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속아 진짜 인생을 잃어버릴 뻔한 기적 같은 탈출이었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강남을 떠나 진정한 평온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완장을 벗어던진 저희 부부의 통장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인생 장부와 연금 400만 원을 진짜 내 돈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평온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강남 45평 아파트를 떠나던 날 이삿짐 트럭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그 큰 집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중고시장에 내놓고 꼭 필요한 짐들만 챙기고 나니 마음 한 구석에 고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저는 아파트 정문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 로고가 제 인격인 줄 알고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세금을 내며 버텼던 제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지더군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 국장과의 선생이라는 완장은이 아파트 쓰레기통에 다 던져두고 가자고 말입니다. 여보, 짐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집과 명예가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상가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모두 갚고 남은 돈을 안전한 연금형 자산과 비상금으로 돌리자 우리 부부의 인생 장부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집 크기가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내 지갑에 든 현금이 내 웃음의 크기더라고요.
완장을 벗어던지니 비로소 옆에 앉은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창밖에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맞이한 첫 번째 연금날 오전 9시 반늦때처럼 입금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부 합산 420만 원. 지난달까지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 이자와 관리비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대출이 사라지니 이자 120만 원이 굳었습니다. 집을 줄이니 관리비와 세금이 3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역 가입자에서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자산 구조를 조정하여 소득 인정액을 낮추자 매달 40만 원씩 뜯기던 건강보험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우리 손에 쥐는 돈이 300만 원이 넘어 가계부를 적던 아내가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연금 400만 원은 원래 이런 힘을 가진 돈이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구멍과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만 막아도 우리 부부가 매일 소고기를 구워 먹고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도 남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살아나자 우리 부부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식재료를 고르고 아내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백화점 문화센터 대신 진짜 배우고 싶었던 민화 그리기 수업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숫자에만 매몰되어 진짜 돈의 가치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연금 X보다 중요한 건 그 돈 중 얼마가 진짜 내 입으로